동일시 체계라고 했을 때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스인데 이때 동일시는 어떤 면에서는 내사 인트로젝션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그리고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고 아이덴티티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동일시 체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대상관계가 내재화 과정을 거친다는 대상관계라는 건 외부에서 대상관계가 내적 대상관계로 되면서 이 내재화 과정이 결국 인격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동일시 체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이 있는데 이 자아정체성이 어떤 자아정체성이 확고한 자아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자아정체성이 의식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아정체성은 의식 속에서 전혀 다른 자아정체성들이 번갈아가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잘 진보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동일시 체계가 진보된 단계에 있게 되면 혹시 상충되는 어떤 동일시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상충되는 동일시 체계는 하나의 억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아 정체성 중에 자기 의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이와 상충되는 것은 억압이 돼서 의식 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열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어느 시점에 A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B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성인 같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전혀 다른 파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분열된 성격이죠. 이 분열된 성격이 그냥 의식 속에 다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 두 개의 인격이 하나라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격 통합이 안 돼 있다.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자아 정체성 속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사람 경우에 그와 자기 자아 정체성과 맞지 않은 자기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이 봐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자기 정체성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억압되어 있어서 자기 의식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되어 있는 것은 너무 억압해서 나중에 그게 신경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인격의 분열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분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어 시스템 중에 가장 밑에 1차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 게 이 해리 또는 디소시에이션 스플리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기 단계 어린아이들이 쓰는 방어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숨기는 게 없죠. 숨기는 것이 없이 그게 드러나는데 그게 서로 상충된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에더퍼스 시기를 지나면서 초자아가 생겨나죠. 슈퍼이고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프로이드 이론대로 슈퍼이고가 아니되도록 자기 나름대로 밸류 시스템이 생겨나죠. 도덕 시스템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상충되는 것은 억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들이 자기에게 계속 드러나는 경우에 이게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게 해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보드라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땐 억압되지 않은 노후한 이런 정체성이나 그로 인한 정서나 그러한 또 행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의식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드러나 버려요.
그렇지만 이 동일시 체계가 잘 발달해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슈퍼이고, 프로이디언식으로 얘기하는 슈퍼이고나 다른 개념으로 본다고 하죠. 어떤 자기의 밸류 시스템이나 가치 시스템을, 도덕 시스템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 자기 셀프, 말하자면 자기 이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나 이런 생각은 억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쟁취하는 것이지 누구나가 억압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압을 푸는 것은 과도한 억압을 풀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발달 과정에서 억압이라는 이 방어 기능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드러난 충동들을 자기의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꼭 획득해야 될 어떤 방어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강력하게 방어해야 될 어떤 충동들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 이고 스트렝스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소망이 일어나도 어떤 소망은 자기가 충족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충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묻어두고 의식으로 가져오는 걸 방어하는 이런 어린 시절의 방어, 지나친 억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억압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하시한 슈퍼이고를 지나친 슈퍼이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작업 때문에 지나친 억압을 풀어주는 작업은 정신분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억압이 되지 않는 상태는 정말 더 병리적인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리나 어떤 분열에 의존한 방어를 계속 쓰고 있는 환자라 이분들이 프리미티브한 상태의 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동일시 체계가 진보하지 않은 컴버그식으로 얘기한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아직 진보하지 않고 초기 단계의 동일시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 자체도 원시적인 방어를 쓰고 있고 세련된 방어, 좀 진보된 방어를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격 체계가 발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까지 사이카트릭이나 보더라인 환자인 경우에는 주로 자아 정체성이 아직 발달한 정체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금 컴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를 이해하는데 주로 분열 기제를 사용하는 이 환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억압을 사용하는 신경증적인 환자들, 대부분 억압을 주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뉴로시스 환자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억압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스플리팅에 의존하는 사이카틱하거나 경계선적인 이 환자들은 동일시 체계가 다르고 어떤 이고의 코히시브니스라고 할까요? 이고의 강도가 훨씬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고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인터벤션 방법이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고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수준, 에더퍼스 시기를 일단 통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뉴로시스 환자들하고 아직은 그런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프리 에더퍼란 지점, 그러니까 전성기적인 어떤 상태 발달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 뉴로시스 환자들은 해석 중심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 단계 초기적인 동일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분열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직 해석을 충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버그 같은 분은 무리가 되지만 보드라인 환자도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내는데 대신에 굉장히 보호장치를 잘 해야만 됐던 이유가 해석을 그대로 해석을 그대로 받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 세팅 자체를 강구하게 하고 필요하면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시켜서라도 해석을 통해서 치료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무리한 접근보다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의사소통 중심으로 해석이 아닌 정서적인 의사소통이나 보통 우리가 미러잉이나 조이닝이라는 기법들, 이런 해석과는 다른 기법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고가 어느 정도 강고해질 때까지, 이고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뉴로시스 수준에 도달할 만큼 이고가 성장한 후에는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을 수용할 만한 이고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해석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공격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해석적인 어프로치를 가지고는 대부분 해결해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아까 컴버그 같으면 보드라인 환자도 해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경우에는 다른 리소스가 충분히 있어요. 만약에 그 치료자가 치료하다가 중립적인 입장을 놓쳐버릴 것 같으면 주위에 다른 치료사가 있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는 병원 입원을 시켜서라도 이분을 안정시키면서 가야 될 만큼 환자들이 해석 중심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보드라인 환자까지도, 사이카틱한 환자는 물론이고 보드라인 환자도 해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해서 액팅아웃이 일어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분들에게 해석을 통해서 해석하지, 치료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법적으로 이분들 해석으로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컨테이닝하고 그리고 조이닝 해주고 코우식으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현대정신분석적으로는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인터벤션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자아 정체성 내지는 동의체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의 여러 기법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이 환자가, 이 내담자가 어떤 수준의 발달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동의식 체계가 아주 잘 발달한 동의식 체계인지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동의식 체계인지, 이분의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말하자면 다이어그노스틱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진단적인 이해나 포뮬레이션, 다이어그노스틱 포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분에 대한 어떤 상황,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리고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 내담자나 환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달 이론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퍼스널에 대한 인격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을, 그리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이코테라피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퍼스널리티, 성격 구조, 이고 상태를 이해하는 게 크리티컬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배우는 여러 기법들이 이분에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나 우리가 만나는 환자의 상태가 내가 사용하는 인터벤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그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치료 파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환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환자를 알면 치료는 이루어진다. 대부분 우리는 환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우울한 환자라고 그런다면 우울한 환자는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분열증 환자는 분열증은 다 이런 거야. 교과서에 배운
얘기를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함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보더라인 환자도 여러 레벨의 보더라인 환자가 있고 우울한 사람도 정도가 각각 다르고 분열증 환자도 각각 다른데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재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자가 편한 방식으로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환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거기에 대한 치료 방식이 나온다.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러일 때는 보더라인 환자에게는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일률적으로 이론상으로 배우지만 내 환자에게 적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좀 더 치밀하게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컨플릭트, 내적 갈등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치료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일반 이론을 배우지만 그 일반 이론이 내 환자에게 적용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매 세션마다 임상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교수님